여러분, 만약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생존 가능 시간이 단 72시간밖에 없다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올까요? 미국? 유럽의 강대국? 아니면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작은 나라? 2023년 2월 터키 남부 새벽 4시 17분 도시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병원은 무너졌으며 구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구조대를 준비했지만 도착까지는 최소 이틀. 시간은 흘렀고 희망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뉴스 자막에 단 4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국토도 작으며 인구도 적은 나라. 과연 얼마나 빨리 올 수 있겠냐고. 그리고 12시간 뒤 터키 활주로에 거대한 회색 수송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붉은 태극기가 바람을 갈랐고 탐색견과 첨단 장비를 든 118명의 구조대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날 작은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로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사랑합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휴대전화의 날카로운 진동이 깊은 잠을 깨웠습니다. 익숙한 편집국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 긴급 상황입니다. 터키 남부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즉시 출발하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난 현장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방한용 점퍼와 작업용 바지를 꺼내 입고 목에 카메라를 걸었습니다. 편집국에서 보내준 비행편과 경로가 적힌 메시지를 확인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먼지와 가스, 그리고 탄 냄새가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서 보이는 건물들은 원래의 형태를 잃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로 위엔 먼지가 자욱했고 자동차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듯 엉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첫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무너진 벽 사이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구조대원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손길이 닿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기요, 이쪽 좀 와주세요. 한 청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구조대원들은 다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셔터만 눌렀습니다. 기자의 임무는 기록이었지만 그 경계선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내 중심부로 갈수록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응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지만 그 경적 소리는 금세 사람들의 울음과 절규에 묻혔습니다. 무너진 병원 앞에는 부상자들이 이불과 천막에 누운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누군가는 붕대를 감은 채 피투성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길 한쪽에 주저앉아 메모를 적었습니다. 도로 차단, 병원 붕괴, 구조 인력 부족 피해 규모 파악 불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재난의 심장부에서 가장 절실한 건 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지원이 온다 해도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보통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눈을 반쯤 가린 채 걷다 보니 부서진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 모든 걸 뒤바꾼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디선가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엔 무너진 4층 건물 잔해가 있었고 안쪽에 갇힌 가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중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너진 콘크리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난은 속도가 생명인데 지금 우린 너무 느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알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름이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임시 지휘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전기 소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화이트보드엔 피해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절반은 미정이었습니다. 도로 차단, 병원 붕괴, 장비 부족 모든 보고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현지 구조대장 메으메트는 지도를 펴고 말했습니다. 동쪽 블록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중장비가 최소 2대는 더 필요합니다. 통역 아이셰가 빠르게 옮겼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건 속도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정오 무렵 무전으로 각국 지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이 구조대를 파견하지만 도착은 이틀, 길면 사흘 후였습니다. 아이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너무 늦어요. 생존 가능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 현지 방송 자막이 번쩍이며 속보가 흘렀습니다. 한국 구조대, 군 수송기 편성 출발.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편집국에서도 확인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 먼 거리를 얼마나 빨리 올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아이셰는 종이에 형제의 나라라는 말을 적어 건넸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속도를 만듭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넣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기다림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휘소 모니터에 활주로 불빛이 잡히고 정보요원이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항적이 있습니다. 국적 확인 중. 바람이 천막을 스치자 제 의심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전에서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국제구조팀 선발대, 현지 착륙 허가 대기 중. 메으메트의 표정에 긴장과 희망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보 한 줄이 도시 전체의 심장박동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밤하늘 어딘가에서 작은 점 하나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닿는 순간 기다림의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공항 취재를 위해 활주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건조하게 불었습니다. 멀리서 긍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여느 수송기 착륙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울림이 점점 커지며 제 가슴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곧 회색 군용 수송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더니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붉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느껴졌습니다. 수송기에서 탐색견과 구조장비를 든 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총 118명, 모두 피곤한 기색 없이 표정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정돈돼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장 관계자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2시간 불가능한 시간에 도착했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안의 장면들은 전날 밤 제가 품었던 의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도착한 것입니다. 대원들은 곧바로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드론, 열감지 장비, 최첨단 절단기와 탐색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꺼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탐색견이 대원의 손짓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순간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대장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착 즉시 투입이 원칙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오직 생존자만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뒤 저는 활주로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람 속에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막연했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제 눈앞에서 명확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활주로를 떠나 이동을 시작하자 공항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옮기던 손을 멈추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취재차를 타고 그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한편의 군사 퍼레이드 같았습니다. 대원들은 이동 중에도 무전기로 계속 지시를 주고받았습니다. 1조, 도착 즉시 탐색견 투입. 2조, 드론 띄우고 고층 건물 잔해 확인. 짧고 명확한 명령들이 오갔고 모든 반응이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의 속도와 체계가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드론이 하늘로 올랐고 동시에 대원들이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는 붕괴 건물 내부의 미세한 온기까지 포착했고 절단기는 굵은 철근을 순식간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단 한 번의 동작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목적과 순서를 가진 작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구조를 하던 해외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장비를 세워둔 채 모두 한국팀의 작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교본에 실어야 해.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팀 대장은 무전기를 쥔 채 저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실전에서 완성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모든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제까지 제 안에 있던 작은 나라라는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국력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와 헌신이었습니다. 그 준비와 헌신이 지금 이 도시의 숨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도착하자마자 붕괴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잔해와 먼지로 가득했고 구조 활동이 몇 번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구역이었습니다. 대장은 통역 아이셀을 통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 구역, 아직 희망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로 올랐습니다. 열감지 카메라 화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론이 잡혔습니다. 대원들이 빠르게 위치를 좌표로 전송했고 절단기와 유압 장비가 즉시 투입됐습니다. 탐색견이 날카롭게 짖으며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무너진 벽 앞에 섰습니다. 절단기가 철근을 자르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폭발하듯 일었습니다. 대원들은 얼굴을 보호막으로 가리고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웠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작은 손이 잔해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발견. 외침과 동시에 현장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한 소녀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분명히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구조대원의 손을 붙잡고 연신 터키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이셰가 통역하며 울먹였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순간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렌즈 뒤에 숨기엔 너무 뜨겁고 벅찬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구조된 직후 현장은 마치 오래 눌려있던 숨이 터져나오듯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터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국 구조대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칼 올크. 아이셰가 제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대장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전 터키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곁에 있던 터키 구조대원들의 눈빛을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몇 년 전 취재했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먼 한국 땅에서 터키군이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 혹한의 겨울, 서로의 피를 나누며 싸웠던 병사들의 사진. 그 오래된 흑백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서 생생한 색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옮기면서도 지나치는 주민들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어린아이가 대원에게 다가와 작은 초콜릿을 내밀자 대원은 장갑을 벗고 받아 쥐었습니다. 데코르. 서툰 발음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 무스타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구조대가 아닙니다. 형제의 집에 온 가족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구조 현장이라기보다 재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곳의 환영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수십 년 전 빚진 마음의 되갚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차가운 잔의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한국과 터키 사이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소녀 구조 장면을 담은 제 영상은 곧 편집국으로 송출됐습니다. 태극기 아래에서 구조된 아이를 안고 웃는 한국 구조대원. 그 옆에서 울고 있는 터키 가족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뉴스는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SNS에는 샵 형제의 나라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짧은 클립 하나가 수백만 회 재생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각국 언론이 한국 구조대의 속도와 헌신을 전례 없는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12시간 만에 도착한 기적. 작은 나라의 거대한 연대. 헤드라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감탄을 전했습니다. 편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내 영상이 가장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희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 대원들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며 다음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자만도 피로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아무리 전 세계를 울려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생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먼지 속에서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울음소리와 구조 장비의 쇳소리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강대국만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졌다. 기자로서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습니다. 장비와 인력이 풍부한 나라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이 도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작은 나라 한국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속도와 준비, 그리고 진심이 눈앞에서 수많은 생명을 되살렸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다. 인류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 한국이 있다. 노트북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극기의 색과 닮아 있었고 형제의 나라라는 말과 겹쳐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구는 크지만 마음이 닿으면 거리는 무의미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장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한국은 거리를 이겼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